이 규제가 며칠 날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기존에 계속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특히 갭 투자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네오비TV에서 준비한 특별한 방송,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추가 규제가 예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도 울고 실수요자도 울고 중개사도 울고 모두가 다 우는 이런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이내 발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일단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이거에 네. 관련된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예고예요. 우리가 네. 늘 얘기하듯이 오늘 아침에 돌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네. 그래서 마치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 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돌았던 내용들이 뭐 크게 오차가 없이 적용이 됐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에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까? 뭐 이 내용처럼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급하게 특별 방송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뭐 100%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번 부동산 대책 추가 규제에 관련돼서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고가 지역은 물론이고 저가 지역까지 전부 다 뭐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했다. 너무 바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은 조금 거기에는 소외된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 지역보다 비싼 지역, 낮은 지역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한번 훅 지나간 것 같아서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마침. 계속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계속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번 추가 규제의 핵심은요, 갭 투자 잡겠다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갭 투자 잡다가 이거 지금 엄한 사람까지 잡게 생겼다라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선의 피해자 중에 한 분이 무주택자로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주택 구입하는 게 아니라 주택 매수를 통해서 주택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다양한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제 발표하는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이내 입주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말이에요. 네. 자, 전세 끼고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2년 이내 입주해라.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데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곱하기 60% 곱하기 날짜수 곱하기 2.5 나누기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놓고 입주 안 하면 그 입주하는 기간만큼 계속 그렇죠. 과태료가 늘어나는 네. 거죠. 기준 시가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어마무시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이 전세가 2년이니까 맥스 2년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나온 출발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갱신은 안 되고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어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매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네. 사항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팔아라. 예, 뭐 안 이 얘기인 파는 것 경우에 같은데. 해당되는 얘기죠. 한편으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이게 2년 이내 입주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를 못 하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갭 투자를 잡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거니까 갭 투자를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간이 2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고 전세를 놔서 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 끼 있는 집들을 지금이라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그냥 방관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쇼킹한데 2년 이내 입주를 안 하면 과태료다. 이거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매입하는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안 내려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개를 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또 매수하시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라 되게 민감하게 작용할 거라, 이 규제가 며칠 날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기존에 계속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특히 갭 투자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내 집 마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특히 신혼부부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 많이 돌아다니셔서 지금 당장 입주를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입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때 제일 조심하실 게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어서 그 전세금을 빼서 내가 새로 산 집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넣어줄 수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매입할 때야 담보대출로 지금 40에서 30%로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억 정도의 생활 운영자금 정도밖에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전세 보증금에 그 비율만큼의 전세 갭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세입자 보증금이 현격히 높은 집을 매입하시면 이 과태료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먼저 되죠.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네.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그렇죠.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12억이 돼버리면 골치예요, 이건. 그렇죠? 그때는 입주를 못하고 네. 팔아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대책의 허점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2년 내에 팔면 되잖아, 2년 이후에 팔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2년 이내 입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실거주 안 하면 아예 비과세가 안 되니까 세금은 내야죠. 그러니까 세금 당연히 내야 네, 되잖아요. 세금 내고 세금도 팔면 꽤 많이 내야 되니까 라고 되잖아요.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입신고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꼼수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허점은 좀 가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 출처 조사가 같이 병행된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자마자부터 벌써 빵 터진 게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입주해라 라는 내용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갭 투자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택의 다주택인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까요? KB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이상 주택의 소유자는 지역 주택 구분 없이 전세대출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주택 전세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원래 옛날에
1월 17일 날 나왔던 추가 조치에서 이미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전면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당되시는 이번에 6억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은 6억에서 9억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논쟁의 대상이 과거에 15억, 네. 그 다음에 이제 9억, 그 다음에 이제 6억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책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겠어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집 담보로도 대출을 받아서 예, 집을 추가 매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사라가 부추긴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셨던 분들은 이 매수가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하는 것이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 대출 40에서 30%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9억 이상, 뭐 15억 초과,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대출 규제들이 있었죠. 네. 특히 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자격 조건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6억 이상을 6억 이상 9억 사이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제한되겠다. 그러면 제한하겠다. 거래도 많이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자, 대출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갖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편으로는 6억에서 9억 정도 되면 서민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서민이에요. 서울의 고가 집값이 주택이죠. 얼만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고가 주택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출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 보면 6억에서 9억 사이에 구간 대출을 하겠다. 구간 대출을 40에서 30% 제한하겠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포인트를 가지셔야 될 부분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지금 빨리 서류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6억을 초과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먼저 넣어야죠. 빨리 상환을 하더라도 대출 신청부터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대출 관련돼서 쭉 얘기가 나왔을 때 대책 발표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생각하셨다면 잔금 때 대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 막차 타는 게 싫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계약과 동시에 대출 먼저 신청하시는 센스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볼까요?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 요건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네,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땐 당연히 3년이었어요. 그랬다가 거주 요건 없어지고, 그랬다가 2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3년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건데, 뭐 3년 거주 요건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구간 자체를 2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해서 훨씬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측면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싶으냐면, 이제부터 매각하시는 주택은 나 2년 거주했으니까 양도세 비과세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의 세부 조항을 조금 더 많이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8월 2일 대책 이전 거는 거주를 안 해도 되고 그 이후부터 또 그 다음 대책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는 그 2년 거주를 한 채만 비과세 받으시려면 순수하게 2년 보유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언제 샀느냐, 언제 팔 거냐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지금 원래 기존 조항 갖고도 되게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요 조항 자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끼워 맞춰질지 저는 되게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내용. 네,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죠. 네. 난 당연히 세금 안 낼 줄 알았는데 폭탄으로 돌아올 그렇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주 요건이 1년 더 추가돼서 3년 네. 거주 요건으로 강화가 된다라는 내용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세금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양도하시기 전에 세무서와 사전 상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네, 특히 세금 상담하실 때 비과세에 대한 상담은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대략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비과세인지 아닌지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볼까요? 6억 이상 신규 전세자금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도 자금 출처 확인서를 의무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네.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고가 전세들을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전세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고 그냥 진행해도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본인들이 단정지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는데 정부가 이제 고가 전세잖아요. 6억만 해도 고가 전세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 자금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왔는지를 명확히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의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진짜.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뭐였냐라고 보면요. 그동안은 전세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강화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강화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억 이상을 전세로 살아.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6억 이상의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한 거죠. 궁금한 겁니다. 자, 10중 8구 뭐였다? 증여세 관련된 부분을 추징하겠다. 그렇죠. 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네,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신규 전세니까 기존에 있던 전세를 빼서 움직이는 흐름은 추적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마무리가 되어졌죠. 앞으로 체결되는 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뭐 해야 되죠? 후딱 사야죠. 후딱 계약해야죠. 네. 전세가 됐든, 전세가 됐더라도 후딱 계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고가주택으로 보는 옛날 기준에서의 고가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고가주택 사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자금 출처 신고하는 것처럼 전세도 신고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합리적일 수 근데 있는 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자금을 소명해야 될 사람들만 그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기 위해서 뭐 그 밑구간으로 반전세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물건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빨리 소진되지 않는 그런 집들은 임대인을 설득하셔서 반전세나 다른 조건으로 우회하시는 게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돌리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꾸 꼼수를 알려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전세로 놓지 말고 반전세로 놓으래. 자, 6번째입니다.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2주택 이상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 강화가 훨씬 더 된다라는 점을 특징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항상 대책 발표가 되면서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항상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느 지역이 그동안 관심받는 뜨거운 지역이었냐라는 것을 딱 찍어주는 거였는데 여기. 네,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여기가 가격 상승에 굉장히 주도했다는 거죠.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직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아직도 멀었죠. 투기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 다시 얘기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더 센 게 나왔습니다. 네, 구리, 수원, 전지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어디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도 뜨는 지역 알림이 같은 건데요. 자, 투기과열지구 효과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아까 찾아보다가 네.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워져요. 그렇죠. 맞아요. 뭐 하도 복잡해갖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잠깐 시간이 있어서. 자, 뭐가 있었냐?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 요건, 24개월 이상 납부를 하셔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 자, 다음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사실상 대출에 대한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일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실수요자 중심에서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부터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에 또 지금 수원도 재건축 많이 하거든요. 그쪽 지역들에 되게 재개발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세 세무당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투기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네, 여기 일단은 투기 지역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가 없었습니다. 네. 자, 8번째입니다. 전세를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겠다. 그 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엄청난 것 같아요. 원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상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3주택의 전세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2주택까지 내려가니까 전세로 두 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두 채가 전세로만 두 채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집과 전세를 준 집도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 보면 전세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전세 살면서 전세를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를 준 경우, 이 경우에는 간주 임대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신고 의무도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부동산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전세로 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임대 사업을 한다 보면 세금 다 내야 된다. 무조건 낸다고 보죠. 내가 안 살면 거의 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비과세 구간에는 1주택, 나는 전세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주는 경우, 그 경우에는 비과세인데 기준 가격이, 공시 가격이 9억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월세로 세를 내면 어쨌든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월세로 세를 놓지 말고 전세로 세를 놓자. 그렇죠. 많이 그러셨거든요.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 특히 반전세도 사실상 월세죠. 맞아요. 그래서 월세로 세를 내면 세금 나오니까 전세로 놓자. 그래서 사실 전세 가격이 반전세에서 전세로 돌아가는 게 사실 최근에 있어 왔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되면 또 반대로 전세를 놔도 어차피 세금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전가시킨 세금 어디서 받겠어요? 임대인들이요? 세입자한테 받죠. 그렇죠. 세입자한테 받겠죠. 그럼 세입자한테 반전세로 해서 월세로 받아내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임대사업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임대사업자 신고하신 그러니까 분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 근데 이 범위는 지금 원래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되게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집 한 채 보유한 사람 아니면은 모든 사람 보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 신고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도 고가 주택을 워낙에 전세를 끼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때문에 스타트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영세한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까지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또 영향을 미치면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이 종부세, 재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네.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집가 상승이 높으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이 상태로 그런 가실 분들도 거고. 아직도 임대사업자 안 내시고 버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좁혀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풀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정책에 발맞춰서 이제 보유 여건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9번째 이야기 볼까요? 네 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세 번째 주택부터 적용하겠다. 또는 두 번째 주택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취득세 준거에 대한. 저 제일 짜증났어요. 왜요? 왜 짜증났어? 아니 꼭 이거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집인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으면서 이게 팔 수도 없고 막 좀 애매한 뭐 이제 형상에 있는 집들을 임대사업자를 다 내놨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비싼 집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집을 옮기려면 저는 제 집을 팔고 다시 사도 취득세를 4.6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은 예외로 빼고 이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부의 원망을 좀 하게 되네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네, 아, 걔네들도 포함이에요. 걔네들도 포함이에요 예, 지금? 예. 그렇구나. 네. 자, 취득세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네. 뭐 2주택 또는 3주택으로 주택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렇죠. 취득하려면. 예. 그럼 다시 얘기하면 갭 투자로 이것저것 부동산 사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네. 12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 되면 15억 미만 거래가 좀 되던 물건들이 완전히 진짜 얼음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서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10억 이상 되는 집이 꽤 많거든요. 네. 예전에 뭐 한 3년 전에 한 8억 하던 집들이 지금 한 14억 정도 하고 막 이런 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거라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주택 평균가가 10억 정도 됐다라는 기사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잡고 어떻게 풀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계약하셨던 분들 담보대출이 막힐 수 있으니까 12억 초과되신 분들은 빨리 담보대출 신청해야 먼저 한다라는 신청하셔야 거.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5억 이상 대출 금지를 딱 때려놨더니 강남의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확 줄었다라는 점도 착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상경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신문에서도 통계에서도 외지인 매수 비율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수가 꺾이는 데는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내가 그동안 세를 줬어요. 입주를 하려고 그래. 근데 모자라 돈이 모자라. 그래서 대출 받아 들어갈 거야 했지만 여기도 막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막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있었던 게 계약해놓고 잔금까지 기간이 많이 나왔어.
네, 근데 대출이 안 된대 갑자기.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0억 초과되는 부동산 거래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향을 똑같이 받았었기 때문에 12억 초과되시는 분들, 그막 나중에 뭐 전매해준다, 뭐 한다, 가격 좀 깎아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제가 시장 예측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같이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15억 초과 대출 전부 막혔을 때 죽음이다 했던 얘기. 9억에서 12억 넘어가는 이 구간 내에서는 실거주 자 위주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넘어가신 분도 투자자 중심으로 가라고 아예 나라에서 아주 난리 쳤구나. 빨리 뭐 이렇게. 9억 밑에 가서 사라고 우리가 그때 그날 그 얘기했던 거 그날 기억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단계 한 구간 밑으로 내려왔다. 더 내려왔어요. 네, 사실입니다. 자, 그동안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있었겠죠. 자,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이제 각자 해주실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뭐 투자, 내 집 네. 마련, 네,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솔직히 정부의 모든 정책, 이런 정책들은 제한하려고 했지만 계속 틈새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번져가고 있고, 또한 거꾸로 되게 고가 주택들도 대출 10원 한 푼 안 받고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뭐 조영준 교수님 방송하실 때 별별수다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서 손님들한테 빨리 집 사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아직 그렇게 잠재울 만큼 그럴 만큼의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돌고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이 다 침체되면서 그런 영향을 덜 받을 곳이 부동산이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왕왕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구간을 찾고 효율적인 물건을 찾다 보니까 틈새로 많이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매수세가 조금 더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비싼 지역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6억에서 9억 사이, 그 정도는 아직도 조금 움직일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아직도 숨쉬고 있으니까 걔네들로 많이 전환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주택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가 매수를 찾으시는 손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수익률하고 무관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나한테 이런 주택으로 인한 중과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차라리 상업용 투자로 전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 지금의 정책을 부정하시면 해답을 찾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오늘 나왔던 요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이 더 나올 거잖아요. 이번 주에 나오든 언제 나오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욕하고 원망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그 대안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신 다음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잘 함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네. 되겠지만 현재 내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린다면 이제는 한 단계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에서 9억까지는 실거주가 접근하기에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단계 내려갔죠. 반면에 풍선 효과 6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풍선 효과는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풍선 효과가 확 부풀러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갭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6억대 이하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역효과, 규제의 역효과라는 것을, 그쪽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한 가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애한테 아직 증여세를 뭐 내면서까지 뭐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전세들을 워낙 많이 찾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도 이렇게 제한이 들어올 거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한테 이제 재산을 승계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세금을 피해서 승계한다는 건 거의 불가피한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눈사람을 굴릴 때 작은 눈덩이에서부터 굴려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다시피 아이들한테 재산을 뭐 승계해 주실 때는 시간을 벌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일찍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증여를 해주시고 그걸로 그 자녀분께서 부동산을 뭐 취득을 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걔가 커갈 수 있게끔의 시간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우선 증여세를 피하고자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력이 네. 되셨으면 하셨겠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것저것 덕지덕지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는 편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도 그래도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이 공인중개사들이 정책이 나왔을 때 본인의 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는 어떤가. 근데 여기보다 더 강화된 지역과 더 약한 지역을 같이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 지역에만 국한돼서 여기 정보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손님들이 대안을 찾으실 수 있는 우회 지역에 대한 검토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이상 되는 전세에 대해서 한동안 많이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찍이 앞으로 나올 전세 물량들 아니면 손님들에 대해서 그 구간은 이러한 제한 요인이 있으니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보자라는 얘기를 함께 손님과 나누어 가시는 조금 깊이 있는 중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마다 종사하시는 중개사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12억이 넘어가시는 지역이라면 당분간 좀 찬바람 좀 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반면에 이번에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 굉장히 뜨겁다라고 연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 지역, 청주 지역, 그다음 부산 지역 뭐 이런 맞아요. 쪽 지금 얘기 안 나왔거든요. 청주 500만 원 갭 투자 한동안 엄청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이 빠져서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물론 뭐 다들 물건이 없어서 팔 게 없어서 중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당분간 이런 지역들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 이런 지역들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질 거고 반면에 6억에서 9억 정도 되시는 지역에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눈치 작전이 좀 심해지겠다. 뭐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 해당하는 지역마다 접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또 빠진 게 뭐냐면 편법이나 우회 대출한 거, 신용 대출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 대출로 해서 하면 뭐 하겠다, 뭐 이런 이번에 규제에 포함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잘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느 구간대의 가격대에 속하는 지역인가에 따라서 각자 지역별로 전략들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증빙자료 제출까지 하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 때문에 뭐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대출 확인서 제출을 한다거나 예금은 예금 잔고 증명 제출을 해야 되고요. 현금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그 세입자 자금 출처 부분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이상부터 다 신고하고 출처
신고 다 해야 되거든요. 3월 13일 이후 건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준비하시려면 자금을 들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빨리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집을 매입하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은 저는 빠른 매수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발표가 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굉장히 바쁘게 보내게 될 한 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저희 방송이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하게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정책 나오면 또 해야죠. 찍죠? 네. 오늘도 갑자기 급조돼서 제가 바빠서 근데. 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발표된 내용이 어디까지 맞았는지, 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까지 같이 덧붙여서 본다면 방송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의 오늘 특별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